좋은 저녁입니다. 예도는 존재의 숲에서 두 번째 블랑쇼의 바깥의 사유 강좌를 이어나갑니다. 오늘은 레비나스를 위하여 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블랑쇼와 레비나스의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또한 이것이 어떤 철학적 사유로 연결되는지 이 지점에 천착하여 예도가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비나스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은 사실은 블랑쇼가 레비나스에게 바친, 여러분들이 알죠, 그 책이 아주 긴데, 그죠? 그것도 비현존하는 텍스트라고 하는 주제인데, 무한한 대화, 아니면 끝없는 인터뷰, 뭐 이런 걸로 번역될 수 있어. 랑뜨르띠 앵핀이라고 요 작품 안에서 오늘 유대교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의 상호적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슈트라스부르크 대학교에서 아주 젊은 시절, 뭐 19세, 20세쯤 됐을 것 같아. 블랑쇼는 레비나스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레비나스는 현상학과 해석학을 했죠. 먼저 후설의 현상학을 했고, 그 다음에 하이데거의 해석학을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때에 이미, 그죠? 우리로 따지면 거의 뭐 고등학교 뭐 나이 때 뭐 18, 19세. 그러니까 레비나스가 1906년생이고 블랑쇼가 7년생이잖아, 그죠? 그런데 레비나스도 타계한 게 2005년이에요. 블랑쇼가 2003년이니까 거의 뭐 90세 이상을, 그죠? 거의 100세를 산 사람들인데, 그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우정이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라미띠에라고 하는, 우정이라고 하는 에세이지에서, 그죠? 블랑쇼가 그 당시의 시절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당시에 우라고 부르지 않고 T라고 불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존칭, 그러니까 2인칭 존칭을 쓰지 않고 그냥 너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합의에 의하여 불려졌고, 또 두 사람의 우정이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웃기는 것이, 그게 아직 뭔가 20대 말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좀 달랐을 건데, 아무래도 18, 19, 20세 그 당시에 만났으니까 정치적 성향이 상당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블랑쇼는 반유대주의적 사유를 갖고 있었고 보수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구구파였어. 왕당파에 속한다는 말도 들을 정도로 보수적인 인간이었고, 레비나스는 그 어디야, 그 동유럽으로부터 프랑스로 이주한 유대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방인의 취급을 받았던 자였잖아. 그가 구구파일 수가 없겠죠, 여러분. 정치적 성향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둘이 잃는다고, 여러분. 야, 여러분, 이게 이제 혁명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그게 예도가 블랑쇼의 첫 번째 강좌에서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풀어댔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로서, 그죠? 근데 오늘은 이제 레비나스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20세 때 이미 그 엄청난 우정을 우정이라고 하는 게 뭐 저절로 친구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죠? 두 사람은 어쨌든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은 문학에 일평생을 바친 자고, 레비나스도 철학에 일평생을 바친 자예요. 근데 레비나스의 글쓰기는 문학적 글쓰기가 상당히 많아,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가끔 문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두 사람은
그러니까 레비나스는 볼랑쇼로부터 폴 발레리라든지 그 다음에 문학의 대가였던 프루스트의 초현실주의적 사유를 배우게 돼. 그런데 역으로 레비나스는 볼랑쇼에게 하이데거를 읽히는 거야. 여러분 그 당시에 독일어로 그걸 읽었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자기 혼자로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수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서, 그러니까 예도가 그의 작품 곳곳에 하이데거가 있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일생일대의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에벤느몽으로 다가온 거예요. 일생일대의 문학가로서의 출발점으로서, 그죠? 획을 긋는 정신세계의 어떤 그러한 계시와 같이 다가간 거야.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 여러분. 레비나스도 하이데거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사유를 한 거예요. 물론 하이데거를 비판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글쓰기를 수행한 자였고, 볼랑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못 벗어납니다. 말기에도 벗어나면서 자기 책을 썼지만은 그 큰 구조는 그런 거예요. 내용은 당연히 비판적이겠죠, 그죠? 이제 사유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볼랑쇼가 레비나스에게 바치는 무한한 인터뷰라든지 무한한 대화라고 하는 거. 우리의 글쓰기는 대화인데 그것은 무한한 글쓰기와 같다는 거. 이게 이제 유대교로 넘어간 거예요. 조금 더 첨언하자 그러면, 볼랑쇼는 이런 보수주의자였는데 나치를 경험하면서, 그죠? 나치를 경험하고 레비나스를 만나고 거기서 밧다이를 만나,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유대주의에 대한, 그러니까 소수민족의 아픔에 대한, 기존 질서의 바깥에 놓여 있는 자들에 대한 경험을 목격하게 됐잖아, 그죠?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그죠? 유대인들이 죽어가고 그런 걸 목격했고, 그 역시도 상당히 많은 인간에 대한 그러한 휴머니즘을 생각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전쟁을 겪으면서 그는 이제 좌파로 전향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도 됐다가, 그 다음에 또 6.8 운동에 참여하여 알제리 문제에 대하여, 드골 정권에 대하여 반대 운동을 펼치는, 그래서 이제 초기에 반유대주의자면서 구구파였던 이 볼랑쇼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레비나스라고 하는 친구를 통하여, 심지어 레비나스가 유대인이니까 레비나스의 형제 가족들을 숨겨주고, 그 히틀러가 프랑스를 점령하잖아, 그죠? 그 시기에 레비나스를 도와주고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주의를 받아들이게 돼. 그러니까 레비나스로부터 배운 거는 이러한 초기의 현상학과 해석과 후설과 하이데거적 그러한 철학적 사유를 이제는 접하게 됐고, 그죠? 그 이후에는 물론 밧다이를 통하여 니체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는 프로이트적인 어떤 그런 무의식적인 것도 들어오고, 그의 사유 안에 이제 다양한 문학가니까,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적인 그러한 문학의 어떤 모든 것들을 수용하여서 자기의 글쓰기를 이야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데, 이런 정치적 성향이 이제 유대주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야. 이게 이제 영원한 인터뷰에 나와 있어. 그게 글쓰기가 신의 부재로 나가는 거야, 여러분. 신의 부재.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 강좌를 들으시고 꼭 예도의 레비나스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또 딸리 때 앵핀이라고 하는 전체성과 무한을 정말 거기에서 어떻게 레비나스가 자기의 사유를 진행해 나가는지를 철저하게 나름대로 분석한 강의가 있어, 이미. 그걸 꼭 참조하셔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부재를 달고 있는데요. 작은 부재도 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외재성에 대한 실론이야, 여러분. 이게 타자성이에요. 이 바깥의 사유랑 일치하잖아, 여러분. 외재성이 뭐야? 응? 엑스테리오리 때야, 그죠? 이게 바깥에 있는 내재성의 반대말이야. 이 외재성이 뭔지 알아? 이 외재성은 신의 무한을 가리키는. 무한은 타자를 대변하는 대타자와 같은 존재예요. 레비나스의 사유에서. 그런데 이 타자성은 자아의 세계 바깥에 놓여 있다는 거. 사실 이거는 헤겔의 토탈리테 전체성의 개념에 저항하는 그런 논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이데거에 대한 어떤 그러한 함께 더불어 있음, 존재 개념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통하여 죽음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자기 자신의 방식의 타자성을 변호하는 윤리를 나타내는데, 이 윤리성에서 외재성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외재성은 블렁쇼와 상호 간의 연관을 주면서 레비나스에게 영향을 미친 상호적 영향,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거기로부터 공동체 개념이 나중에 나타나. 이게 후기 블랑쇼에서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유대주의적인 그런 관점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아주 독특한 그런 사유를 펼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블랑쇼가 레비나스에게 바치는, 거기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글쓰기를 신의 부재로 갖고 가. 근데 레비나스도 곳곳에서 그러거든. 이 세계의 불가능성의 황야를 걷는 자가 작가라고 그래요. 그게 글을 쓰는 자는 이 세계에 소속되지 않는 불가능한 그 지대를 다시 보게 해주는 게 문학이라고 그랬어. 이게 이제 블랑쇼의 영향이 있는가. 이게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키에르케고르 글을 따라서 불가능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잖아. 메클리카이트 때울 운메클리카이트. 이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가능성의 불가능성으로 바꿨대. 이 세계의 모든 건 다 가능한 거야, 그죠? 그런데 그 가능성은 불가능성과 연결된다는 건 뭐예요? 언어와 인간의 사유의 불일치, 타자성과 그 다음에 코기토의 불일치, 그 다음에 또 이 세계의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관념이나 자기 세계에 대한 어떤 확신이, 그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가 다른 타자의 세계와 일치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그러한 불일치, 그리고 글쓰기와, 그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요거는 좀 사유가 필요해요. 여러분, 빠홀이라고 하는 게 말이잖아, 그죠? 말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말을 할 때 사물은 죽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타자에 대해서 말을 해버리면 타자는 바깥에 있는 실제 타자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에 의하여 재단되는 거예요. 그게 사물이 말을 통하여 존재를 드러내는데, 그죠? 그 존재는 결코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거기에서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물에 대한 거든, 인간에 대한 거든, 어떤 대상에 대하여 말을 내뱉게 되면은, 그 말을 통하여,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물성과 그 인간의 타자성은 소멸돼 버려, 사라져 버려, 그죠? 그러니까 작가의 글쓰기는 이러한 소멸과 사라짐, 그리고 현존하지 않는 텍스트를 쓰는 것과 같이 매 순간 다른 글쓰기를 통하여 이 현존하는 세계에서 현존하지 않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경험하는 신의 부재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신의 부재가 뭔지 알아요? 신의 부재, 아프성스. 신의 부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광야를 사는 거예요, 그죠? 광야.
광야를 살아가면서 신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은 신이 없는 곳에서 신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광야를 방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광야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단지 물을 먹고 싶어도 그 물은 뭐예요? 그 물을 얻으려고 하면 신이 은총을 내려서 어디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오로지 신의 목소리만 보고 신의 현존만을 생각하면서 광야를 떠도는 거야. 그러나 사실은 신은 거기에서 그 광야에서 부재하는 거나 동일한 거야. 유대인들에게. 왜 그래요? 그 광야를 떠돌 때 신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로서, 그죠? 끝없는 가능성이야. 신은 끝없는 가능성의 불가능성이야. 왜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떤 희망도 없이 광야를 떠돌면서 배회하면서 무엇인가 신의 계시를 따라서 움직여 가지만은 거기에는 이 세상에서 귀속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요 부분은 예도의 신학 강좌를 꼭 참조하셔요. 히브리적 사유와 헬라적 사유를 이야기하면서 잠깐 이야기했어. 여러분, 이 세계의 유일신은 모노테이스무스가 가능했던 유대인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한계가 있어.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만 절대적 신앙이 나올 수 있어. 그리고 광야에서만 유일신론이 나올 수 있어. 여러분 봐봐. 그리스에서 다신론이 발달했잖아. 그죠? 그리스에서는 그리스의 상과 들은 어때? 상당히 아름다워.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곳은 광야야. 광야라고 하는 게 뭐야? 광야는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건 그냥 무의 공간이야, 여러분. 이해가 돼? 그게 신을 붙잡는 것 외에는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이야. 그런 곳에서는 절대적 유일신론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신학적으로요. 유대 전통 안에서도 다신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서서히 조금씩 유일신론으로 간 거야.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만 해도 거기에 신당이 있었고요. 다신론이 발달했어.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 따로 있었고, 물론 이방인들의 신이었지만, 그래서 이런 다신론과 싸우면서 히브리 종교가 유대 전통으로 옮겨지면서, 그죠? 역사의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결국은 유일신론이 승리한 거라고 봐야 돼. 그게 유대인들이 히브리 전통, 히브리 민족으로서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모세의 시대로 나오면서 이제 민족이 형성되잖아, 그죠? 족장 시대에서 민족으로 간다고. 그래서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생기는 게 이제 모세 이후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이제 그 국가가 주변 국가에서 부강한 어떤 잠시 유대인들이 경험하는 뭐 강대국이 될 때가 잠시 있었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대인들 역시도 그게 최초부터 유일신론으로서 출발했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거는 다양한 종교적 경험,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전승사적으로 발전되어 온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유대교 하면은 유일신론이 이제는 최후로 승리한 그러한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었던 거야. 자, 그건 거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신의 부재라는 것만. 글을 쓰는 자는 황야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고독과 싸우는 자들. 이 고독은 이게 이제 요런 내용들이 나중에 또 대가들의 책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리케르의 책도 막 이것저것 뭐 논문이 막
뒤섞여 갖고요. 요 나오는 게 저기 나오는 것도 있어. 문학의 공간에도 나와.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세계 안에서 이야기된 것, 소속되어 있었던 것, 그 다음에 이 세계가 이미 해석되었던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소속된 것들이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바깥의 외재성의 사유로서, 그죠? 그 외부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불가능한, 그러한 이 세계의 가능한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문학이라고 그랬어. 이건 레비나스랑 볼렁쇼랑 같이 가요. 그러니까 레비나스가 외재성에서 헤겔의 전체성을 깨면서 헤겔의 책의 외부를 이야기하면서 타자성을 이야기했던 것은 그것의 형이상학이 데카르트 전통 안에 나타나는 성찰에서 나중에 코기토 에르고숨을 발견한 이후에, 그죠? 이후에 나중에 신존재증명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한자에 대한 어떤 증명을 하게 되는데 그 무한자는 언제나 초월해 있는 자야. 그러니까 자아의 확실성, 자아의 의심, 자아가 타자에 대해서 갖는 모든 지배권으로부터 바깥에 놓여 있는 존재인 거야. 여러분, 여기 이게 바깥의 사유랑 일치하는 거야. 그게 외재성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외재성은 마치 유대교의 신이 이 세계의 부재한 신이 바깥에 있는 거. 이해가 돼요? 이 세계 안에 통용되고 있는, 유대인의 홀로코스트에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 이 세계의 현실성 안에서는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는 신이 부재로서만 보이는데, 그 신은 그 세계 바깥에서 타자들의 얼굴을 대변하는 대타자로서, 그죠? 무한자로서, 철학적으로는 데카르트의 신존재 증명에 나오는 무한자로서 바깥에서 타자들의 얼굴을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해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외재성이라는 개념은 또한 헤겔과 칸트한테도 적용이 돼요. 타자는 칸트의 표상의 개념에 붙잡히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헤겔의 변증법적 운동 안에서 전체성을 향하여 나가는 자아의 어떤 그러한 운동의 힘에 소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타자는 그 부정성으로서 변증법 안에서 종합으로 기결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초월해 있는 자예요. 초월을 통하여, 트랑성덩스, 초월을 통하여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바깥의 사유가 여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비나스는 무한자가 바로 초월이고, 그 초월은 뭐야? 지금까지 있어 왔던 서구 형이상학의 존재론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론은 바로 하이데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헤겔의 체계와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해체하는 바깥에 있는 외재성인 거예요. 거기에는 유대인의 신이, 그죠? 고아와 가부의 가난한 자의 타자로서, 고아와 가부의 얼굴로서 나타나는 그런 타자가 또 다른 영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지금까지의 형이상학이 자기도 모르게 사유하지 못했던 이 타자성의 사유를 레비나스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블렁쇼의 텍스트 읽기로 갖고 가봐. 그대로 적용돼요. 그게 저자는 언제나 책을 쓰는 자야, 그죠? 그러나 책은 완성되지 않아. 글을 쓴다는 것은 언제나 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물과 대화를 하든 타자와를 대화를 하든. 그래서 글쓰기는 언제나 지금까지 현존했던 것에 대하여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작가의 글쓰기는 비현전의 책을 지향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신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그죠? 신의 목소리를 따라 방황하는 것처럼 모든 작가는 이러한 가능한 불가능성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던지는 자예요. 글을 쓴다라는 건 언제나 절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불가능성을 알면서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게 글쓰기예요, 여러분. 글쓰기는 결코 작가도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한한 대화인 거예요. 이게 이제 가다머라든지 하버마스의 어떤 대화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우정의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두 사람의 우정은 상당히 창조적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라미띠에 나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예도가 이 두 사람의 어떤 활동을 통하여 드러나는데, 이 두 친구는 아주, 그죠? 서로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한 사람은 철학을 했고 한 사람은 문학을 했어. 그런데 이 두 개를 또 사실은 프랑스 철학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래요. 모든 포스트 모던 작가는요, 철학과 문학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게 됐어, 오늘날은. 이건 리케르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문학과 철학이 별로 나눠지지 않아. 그러나 분명한 거는 문학의 글쓰기와 시인의 고통과 작가의 사명과 그 다음에 글쓰기의 어떤 과학적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나타난 이런 신의 부재를 통하여 글쓰기를 비교하면서 글쓰기는 무한한 대화와 같아요. 무한자와, 그러게 글쓰기는 이 세계의 사물의 존재를 듣고 그 사물의 존재의 소리는 끝이 없는 대화를 통해서만 기록될 수 있는 거야. 그죠? 왜? 사물은 글을 쓸 때 죽어버려. 그러나 글쓰기 안으로 들어온 그 사물은 글쓰기 안에서 또 다른 타자성으로 나타나. 그래서 이 글쓰기는 잠시 판단 중지를 한 거지 완성을 향하여 나가지 않아. 작가가 글을 쓰는 순간은 작가 자신의 중심을 생각하여 그리로 이동하는 것뿐이에요. 글쓰기를 멈추었을 때 작가는 다시 최초의 시작점으로 되돌아오지만 그 시작점은 또한 언제나 글쓰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지점인 거예요. 글쓰기의 불가능성이 왜 그런 거예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말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말은 그 말 자체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불일치도 있지만, 말은 타자와의 대화를 통하여서도 불일치가 나타나요. 극대화되는 거죠. 그죠? 타자성의 말은 외재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가의 글쓰기는 언제나 고독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한 대화에서 작가의 사명은 마치 유대인들이 그 옛날에, 그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신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불가능성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러한 암울한 무의 공간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생각해내는 그런 자야. 그래서 광야의 고독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뭐예요? 이거 레비나스도 얘기하고 블랑쇼도 얘기하고, 광야의 고독, 유대인들의 고독.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안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장소가 없어요. 장소 없음. 이게 작가의 사명과 동일한 거라. 장소를 갖고 있다라는 건 하수죠, 그죠? 내가 쓴 게 뭐 어떻고. 작가는 책을 덮자 말자 어떻게 돼? 그 글쓰기가 완성된 게 아니라
그게 책으로 만들어지자마자 저자는 죽어버려요. 저자는 다시 이 세계의 실제 사물과 대화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런데 또 글을 쓰기 시작하면 이 실제 사물을 또 다른 언어의 말로 바꾸는 자. 그래서 그 글쓰기를 통해 사물은 또 죽는 거예요. 언제나 죽음을 경험하면서 책이 만들어지면 그 글쓰기가 어느 정도 불가능한 어떤 완성이지만 그래서 책으로 작품이 나오면 곧바로 저자는 그 책과 관계가 없이 죽어버립니다. 이런 식의 저자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글쓰기가 불완전한 거는, 불가능한 거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저자는 언제나 사물과 언어의 불일치, 거기서 오는 불가능성을 경험하는 자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언제나 언어를 찾지만 언어는 거기에 맞는 그 실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갖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타자성, 이해가 돼요? 그게 타자라고 하는 거, 외제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세계에 보이지 않는 게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라도, 보이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어로 들어오지 못할 때 겪게 되는 그 고통이 있겠죠, 그죠? 그것은 신의 부재와 같은 고통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제? 그래서 신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 신이 이 현실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러나 광야에서 돌면서 그 신의 부재를 느끼면서 이 세계의 불가능성을 경험하는, 그래서 고독할 수밖에 없는 작가의 고독. 요 영원한 인터뷰랑 그 다음에 문학의 공간은 조금 일치되는 글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블롱쇼와 레비나스와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는 지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미쳤는데, 어제 예도가 강의를 한 것처럼, 그죠? 첫 번째 블롱쇼를 하이데거로 봤잖아, 그죠? 거기에서 그 유명한, 여러분, 레비나스가 그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이제 그 젊은 나이에, 그죠? 이제 존재와 시간이 나온 거예요. 후설을 공부하다가 또 이거 읽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레비나스가 후설 전문가고 후설하고 하이데거만 연구하다가 60대까지 전체성과 무한히 나오기까지 자기 책 별로 뭐 쪼맨한 거 뭐 몇 권 낼 정도 외에는 자기 책이 별로 없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견해가 달랐고, 그죠?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는 블롱쇼도 유대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이런 책을 영원한 대화라고 하는, 끝없는 인터뷰, 끝없는 대화, 이런 작품을 레비나스에게 바치지만은 그 지점까지 상호적인 창조적 변형을 일으켰던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제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비나스가 없이, 이거는 블롱쇼가 하는 말, 자기는, 그러니까 하이데거에 대한 양가 감정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1차 자료를 읽은 자만이 아는 거야. 하이데거를 못 벗어난다니까. 그러니까 그 글쓰기에서 어디에도 하이데거가 있는 거야, 레비나스도 초기에는. 그런데 데리다가 그러거든. 아니, 니는 헤겔 이야기하면서 헤겔도 못 벗어나고, 근데 뭐 지는 뭐 벗어났는지 몰라. 그런데 어쨌든 재밌잖아, 그죠? 이런 강의를 다 해놨어, 얘도가. 그러니까 고유명사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그 논문에서도 논제가 레비나스가 반대로 이야기하고 막 이러거든. 그런데 글쓰기와 차이에서 레비나스 설명할 때 또 그 얘기 하잖아, 그죠? 데리다가. 그러니까 데리다가 니는 하이데거 백날 얘기하고 있는데 하이데거 못 벗어났다. 헤겔도 못 벗어났다. 니 타자는 그 두 사람이 다 이야기한 거다.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깐다고. 그래서 벗어나려면 언어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너 역시도 존재 언어를 쓰고 있다. 이러면서 또 다른 언어를 써서 뭐 또 책을 내고 뭐 이런다고. 그런데 그게 뭐, 그게 해석학적으로 보면 되게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얘도가 그거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래서 초기에 같이 존재와 시간을 잃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이런 우정. 그 우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서로를 변형시키면서 그 사람의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정이라고 봐. 오늘 그래서 라미띠에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도 곳곳에서 우정의 개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서로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통하여 서로를 변형시키면서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만남을 통하여 각각의 모습이 새로워지는 이런 게 진정한 우정이 아니겠는가. 그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블롱쇼는 또 다른 포스트 모던 작가들에게도 얘도가 강좌를 계속 이어나가겠는데 오늘은 레비나스잖아. 그죠? 그거를 통하여 자기 초반에 그죠? 엄청난 걸 얻은 거야. 블롱쇼 자신이 말했다니까. 자기가 하이데거를 만나지 않았다면, 존재와 시간을 읽지 않았다면, 레비나스가 도와줘서 그거를 독해하지 못했다면 자기의 작가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고백하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그게 문학의 세계.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덧붙이면 그 하이데거적 사고. 예를 들면 언어는 존재의 집. 그리고 하이데거가 말했던 시와 언어의 후기 하이데거도 그래. 초기에 존재와 시간에 나타났던 다양한 심상들도 블롱쇼는 탁월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였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이데거의 어떤 그러한 약간의 투박한 철학적인 내용들을 훨씬 더 만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깊이 있게 보다 더 주제를 세밀화해서. 근데 하이데거가 이게 세밀화가 약하다가 아니야. 하이데거의 목표는 기존에 있었던 서구 형이상학에 대한 전통을 해체하는 거였잖아. 그 사명이 그쪽에 가 있었고, 블랑쇼는 이 존재와 시간을 읽고 하이데거의 사유를 자기 방식대로 가지고 가면서 문학 세계에 적용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레비나스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런데 레비나스의 글쓰기가 상당히 문학적이죠, 그죠? 이러한 초월의 개념, 외제성, 그 다음에 바깥의 사유, 이런 것들은 블랑쇼의 문학적 세계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데 그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블랑쇼에게 영향을 또 주었던 게 유대주의인데, 예도가 금방 설명을 했고, 그런데 이런 외제성의 개념을 바깥의 사유로 갖고 가면서 서구 형이상학이 지금까지 철학적으로 사유하지 못했던 타자의 타자성, 결국 인식론 안에 있는 타자도 아니요, 공동 현존제에서 결국은 현존제에 거기에 있음으로 포섭되는 타자가 아니라 그 존재론 안으로 포섭되지 않는 또 다른 타자성을 이야기하면서 유대교의 신과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는 데카르트의 도움을 받아서 무한자를 갖고 가서 이 외제성을 이야기하는 레비나스. 여러분, 여기에서는 자기 철학과 그 다음에 블롱쇼로부터 들어온 그런 영향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블롱쇼도 자기 작품 안에 하이데거적인 그런 것 냄새가 밥 먹듯이 나타나듯이 레비나스 안에서도 불가능한 글쓰기는 이 세계에 소속되지 않는 불가능성의 세계, 황야와 같은 세계에서
고독을 마주하면서 이 세계에 새로운 황야의 세계로 우리 인간들을 이끌고 가는 거다. 그런 글쓰기를 하는 자만이 문학가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 레비나스가, 여러분. 레비나스의 그래 곳곳에 문학적 글쓰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블랑쇼의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학가들이 레비나스의 1차 자료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게 블랑쇼의 영향인 거예요. 그런 글쓰기가 어디서 나오겠어? 그래서 이러한 두 사람의 상호적 영향, 그죠? 그래서 우정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서로를 변형시키면서, 그러나 서로의 고유 영역을 존중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그 존중을 통하여 상호적 영향을 통하여 타자의 세계를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 그래서 두 사람의 한 사람이 서 있었던 자리가 두 사람을 통하여, 그죠? 각각의 영역이 침해받지 않으면서 그 영역이 더 튼튼해지는, 그 다음에 서로의 영향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그런 관계. 그게 바로 레비나스와 블롱쇼의 관계가 아닌가. 이 바깥의 사유가 레비나스와 만났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우정은 죽을 때까지 갖고, 그죠? 그것은 특정한 거리두기와 그리고 특정한 가까움이 때로는 거리두기와 때로는 가까움을 통한 서로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그런 멋진 우정으로서 포스트 모던 20세기에 올해도 살았어. 올해도 2005년 한 사람 2003년, 그죠?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죠? 각 영역에서 정말 위대한 대가로서 남을 수 있었던 건 슈트라스부르크 시절에 존재와 시간을 읽는 걸로부터 출발하여 정말 긴 시간을 함께 했겠죠. 읽으면서, 그죠? 1차 자료를 읽었으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어, 서로. 정치, 종교, 또, 문화, 그 다음에 서로 갈등하는 타자성을, 서로에게 보이면서,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멋진 우정으로 열매를 맺어서 오늘날까지 우리 철학하는 자와 문학하는 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게 바로 예도가 오늘 두 번째 바깥의 사유로서 빼낸 레비나스를 위하여라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정말 건강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익이 되신 분은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도의 고정 강좌를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꼭 예도의 어떤 이러한 고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도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추스.